저번 영상에서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빅테크에서 이제 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10조, 20조 이렇게 시설 투자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큰 자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마다 감가가 생겨요.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사게 되면은 매년 1,000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회계적으로 반영이 어디에 되면 이제 비용으로 떨어지면서 손익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닝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닝 쇼크도 되고 어닝 뭐 서프라이즈도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그 주주들의 그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우선인 사회가 미국이고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시설 투자를 쉽게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0조를 투자했으면은 내년에는 10조 정도를 까야 되거든요. 이 10조라는 게 아무리 빅테크지만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1,000억, 2,000억 가지고도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게 시설 사기보다는 그 M&A를 많이 합니다. M&A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유망한 기업이면은 이 기업을 사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면 또 득템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배당이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M&A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100조짜리, 50조짜리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저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그런 세기의 막 그런 M&A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M&A가 뭐였냐면은 한 10조 정도 들여가지고 삼성이 2015년도에 하만카돈을 인수했었죠. 전장 회사 스피커 만드는 그런 스피커 포함해가지고 거기를 10조 정도 샀는데 그렇게 큰 지금 성과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적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좀 비싸게 많이 산 거죠. 비싸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 우리나라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게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조 정도 되는 돈을 미국 텍사스에다가 퍼붓고 있는데, 그 돈이면은 예전에 AR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사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못 샀을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이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ARM까지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 굉장히 반도체 헤게모니 같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똘똘한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보수적인 미국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이 작년에 50조를 투자했고 올해 이제 100조 정도를 그 AI 센터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은 회장님 통큰 결단이에요. 주주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도박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딥시크가 나온 상황에서 본인도 약간 살이 떨릴 거예요. 이번에 어닝 나오면서 이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 그 지출할 거 100조는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다른 CEO들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칩은 이제 충분하다. 칩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둘 이제 뭔가 데이터 센터가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되는 기분, 올해쯤 되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가고 갈 만한 이런 투자가, 빅테크 투자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이 수많은 칩들 지금 증설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TSMC가 이거를 누가 또 사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CEO들보다 먼저 얘기한 게, 그 칩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딥시크가 나온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웬만해서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100조 들여서 데이터 센터 살 거 한 20, 30조라도 줄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첫날 16.88%인가 빠졌잖아요. 엔비디아가.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저 정도는 내후년에 매출이 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확 빠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의 특징, 여러분 조선 같은 거 보세요. 수주가 어느 정도 이제 끊기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단가라는 게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닝이 확 빠질 수가, 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딥시크 결과물이 좋지 않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폭탄 제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챗GPT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다 얘기해주고, 또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대답도 이제 시원치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제품이라는 거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한 번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무섭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샤오미의 전기차 수칠
나왔을 때 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대륙의 수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막 서스펜션 주저앉고 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 와 지금 보세요. 이런 거 다 지금 개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3년 만에 차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일단 뭐 까기 전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 분들은 뭐든지 이제 중국이든 뭐 나오면은 일단 중국에서 뭐가 나오면 까버리고 미국에서 뭐 나오면 하면서 사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뭔가 가치가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못 하게 됩니다. 감정이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주식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감정이에요. 감정 컨트롤 못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 감정에 휘말린 사람들의 돈을 이제 가져와 버리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와 이 샤오미의 그 자동차 전기차 지금 판매가 20만 대가 돌파를 했고 처음에는 뭐 2만 대, 3만 대도 못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난 아닌 거죠. 북경 자동차랑 조인해서 자동차를 이제 만든 걸 알고 있는데 북경차야 워낙 이제 한 20년 이상 동안 현대차랑 협업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던 애들이다 보니까 자동차 만든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워낙 그 전기차 치고 너무 빠른 뭐 거의 이제 제로백이 3초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포르쉐 GT 같은 그 정도 급의 이제 적어냈다 보니까 스피드다 보니까 얘가 서스펜션이 얘를 못 받아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빠른 속도 안에 계산을 해가지고 리콜을 한 상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샤오미가 뭐 하나 낼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낸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주목했어요. 저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 기대와 걱정 섞인 그런 마음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를 낸 거죠. 지금은 이제 대기 타야 돼요. 한 뭐 6개월, 7개월 이상 대기 타야 되는 정도까지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딥시크도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의 그런 수많은 그 AI들을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것들은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보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다운로드를 봐서 다운로드가 1위가 돼버렸죠. 다운로드 1위가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결국에는 다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중국 주식, 미국 주식에 들어갔던 거고 이 A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 AI들의 타격을 줄 것 같아요. 많은 영감도 주면서 타격도 주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대드 간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 AI가 치고 올라왔으니까 미국이 죽는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막 경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 AI가 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전 세계를 오픈 AI가. 그런데 막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칩셋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다가 좀 꺾일 수도 있겠다. 그게 지금 엔비디아 주주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원, 투가 가잖아요. 중국과 미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후발주자, 뭐 후발주자라면 사실 좀 존재감이 없긴 한데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이런 쪽들의 AI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 폰을 열어가지고 뭔가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 오픈 AI 챗GPT를 열어보지 딥시크를 먼저 모르진 않거든요. 돈을 내면서 쓴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챗GPT 5가 유료 버전이 더 좋은 결과를 대부분 나타내요.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딥시크를 보는 정도고 아니면 딥시크를 좀 연구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딥시크를 막 괴롭히면서 막 물어보고 막 요즘 들어서는 이게 먹통이 좀 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이제 다운로드 1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먹통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AI도 하나만 남지 않겠어요. 이 안에다가 그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도 인스톨하고 그 네이버의 그 클로바 AI 그 말도 안 되는 애들 그것도 이제 인스톨하고 다 여러 개를 인스톨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만 쓰게 될 건데 경쟁은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 도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칩에 대한 수요는 그 상승률은 둔화가 될 거는 뭐 내후년에는 자명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쪽들 이런 소비단에 있는 애들이 주가가 좋은 거죠. 엄청나게 투자를 AI에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딥시크가 망하길 바랄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인스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갈까 걱정도 솔직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타이핑하는 리듬까지 이제 얘가 읽어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거 정도면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걱정되고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틱톡도 전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염원대로 딥시크가 망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 딥시크가 나온 나비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CEO들도 칩들을 대량 구매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올해 100조 정도를 투자하는 주커버거도 내년에는 50조 이하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딥시크가 쓴 뭐 GPU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양원펑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자산이 5조잖아요. 와, 나 이런, 야, 우리 듣보잡 뭐 학생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헤지펀드 수장이고, 중국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엄청난 그 이제 헤지펀드잖아요. 경이로울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제 돈을 이제 기계적으로 쓸어 담는 애들인데, 중국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애들이었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제 중국인들인데, 얘네들이 뭐 GPU 아랫단 썼겠죠. 아랫단 썼을 거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화해 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화해 칩 같은 경우는 화해도 GPU를 만든지 몰랐는데, 얘네 GPU가 수준이 그 엔비디아 최신 칩의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0%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 거를 그러면 한 뭐 몇 개 더 써가지고 구현을 시켜버리게 되면 상당히 또 저렴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빅테크들이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지만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렴한 걸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잖아요. 외환 보유고만 해도 3조 6천인데 3조 6천억 달러잖아요. 우리나라 4천억 달러니까 딱 9배, 9배.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여기저기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투자에 지금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투자한 금액이 2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얘네랑 경쟁을 하려면 현대기아차는 얼마나 돈을 많이 퍼부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담화 싸움, 머니파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R&D 금액을 삭감하는 나라, 올해는 뭐 되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가 된 거기 때문에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안드로이드 폰 처음 나왔을 때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뭐 갤럭시 폰이 나온 게 2009년 10년 뭐 이때쯤에 처음에 이제 옴니아 폰, 아몰레드 폰 나왔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옴니아 말고 아몰레드 폰을 샀었거든요. 그때 당시 손담비 폰이라고 막 광고를 엄청나게 세게 했었는데, 근데 6개월 동안 8번 고장 나와서 8번 다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수리를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폰을 바꿨는데, 그때 아이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 저도 이제 3차 뭐 그 대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 원 되는 돈으로 아이폰 4를 한번 샀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참 깔끔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버그 없이 돌아가는 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한 2년 되니까 너무 느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화면에 갤럭시 S3로 아마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갤럭시 폰이 가장 많이 팔렸던, 그때 뭐 7천만 대인가 막 팔렸을 거예요. 지금은 갤럭시 폰 팔려봤자 3천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그 당시가 정말 최고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 그 안드로이드 폰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폰을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삼성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큰 시장을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LG가 안드로이드 폰을 구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1년 가까이 안 하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막 버그도 많고 잘 안 팔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지금 하이스가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그 상황하고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후발주자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선발주자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구도죠.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처음에 신기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허둥지둥 거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개발하고 저 사람도 개발할 줄 알고 다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범용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하이 테크놀로지 같고 지금 뭐 오픈AI가 폼을 열었지만 중국인들이 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결국엔 나중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또 범용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온 디바이스화가 되게 되면은 그 폰 하나라도 AI가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그런 뭐랄까 수요가 정말 탄탄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2, 3년 안에 온디바이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 설비에 대한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야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과잉 투자 설비에 대한 문제. 그 생각들을 아무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때려 박아가지고 밀려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비용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작년 6월달에 미국의 한 저명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화가 가능할까? 그런 의무심을 갖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은, 가장 큰 고민들은 빅테크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이미 팔아버렸으면 끝난 거고 그들도 그런 고민하던 찰나에 딥시크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시총이 한 2조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 흥행 상사를 그 주가 추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수주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딱 본보기가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D램 업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역시 중국 화웨이라든가 다른 GPU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런 추격들에 있어서 얘들도 뭔가 똥줄을 타는 그런 시기가 나중에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얘들도 가격 덤핑으로 막 이제 치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는 저번 영상의 리플들을 보면서 중국은 그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봤었는데 다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뭐 중국의 천재들이 엄청나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랑원평 같은 경우도 35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AI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5조로 끌어모은 그런 상황이라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엄청난 천재들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에 있는 천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면 저도 중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천재들을 만나봤었는데, 북경, 칭화, 뭐 인민정법, 이 북경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서 온 아이들, 성에서 수제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이제 그 북경에 있는 학교들을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장난 아니에요. 저 연수 같은 거 같이 받은 적 있었는데 A4 용지에 있는 중국어들이 쫙 빼곡하게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용지를 얘들이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쓱 읽더니 그거를 토시 안 틀리고 빠바바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중국의 천재들은 정말 천재구나. 저도 공부 조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물론 저는 과학고를 못 갔고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간 학교를 간 그냥 범죄 수준이긴 한데 제 주변 친구들은 또 특목고 가는 친구들도 많고, 또 어디 올림피아 같은 데서 상 받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천재들의 특징들을 좀 보는데 얘들 무슨 로봇 같아, 로봇. 완전 로봇 같은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다르구나. 중국의 천재들은 급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IT 기업들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중국계다. 지금 중국계 미국 유학생이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인도계가 20만 명이고 한국계가 2만 명, 3만 명 이럴 거예요. 4만 명? 4만 명도 될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죠. 미국에서 고퀄 그 뭐랄까 교육을 받은 애들이 40만 명, 30만 명인데 얘들이 중국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중국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 한번 싹 물갈했잖아요. 너희들은 간첩이야, 스파야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 내쫓았는데 얘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지금의 기술 굴기를 이뤄냈고, 또 중국 자체에서도 뭘 했었냐면은 제가 잘 기억하는데 천인 운동 뭐 이런 거 있어요. 1000명의 박사급 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자. 우리나라도 80년대 때 해외에서 미국에서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교수들, 한국 교수들, 박사들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애국심 하나로 해가지고 한국을 산업 보고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불러서 모셔왔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카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한 10배씩 받아가면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중국의 성급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4천 5천만 명도 흔하고 1억
명대도 있어요. 한 세네 개 있을 거야 아마. 성 자체가 1억이에요 인구가. 여기서 나오는 인재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등소평이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90년대 초반인가, 한국은 우리나라의 광둥성 하나로 누를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광둥성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GDP, 대한민국의 GDP를 능가하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인구도 1억이 넘는 굉장히 큰 성이긴 하지만 GDP 자체도 한국을 전체 GDP를 이제 능가하게 된 거죠. 광둥성에는 이제 심천도 있고 광저우도 있고 뭐 여러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는데, GDP가 높다는 건 결국에는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재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한테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학도 보내줄 수 있는 거고. 돈 없이 어떻게 유학 가게 됩니까? 미국의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딥시크 대표를 보게 되면은 중국인은 중국인이에요. 그렇죠? 100% 중국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천재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35살에 5조라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재용 회장이 13조인가요, 재산이? 그리고 5조 정도면 거의 10위 안에, 랭킹 10위 안에 드는 사람일 텐데 35살에 그 정도의 성과를 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다가 헤지펀드를 차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사업 수완이고 똑똑한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35살에 헤지펀드를, 35살도 아니죠. 30 초반에 아마 그 헤지펀드를 오픈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또 키미라고 하는 그런 또 AI 툴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일부 그 테스트에서는 이 딥시크를 능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알리바바에서 또 AI가 나왔잖아요. 지금 주가가 한 4~5% 올랐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게 우후죽순 이제 비슷한 것들, 중국이 엄청나게 또 투자했을 거예요. 앞으로 뒤로. 그러면 이게 진짜 우후죽순 나오면서 경쟁이 정말 심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딥시크가 괜찮은 성과를 내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O4를 능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료 끊고 결국에는 딥시크 넘버 3가 될지 4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는 아닌데, 더 밀크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편집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오픈 AI가 챗 GPT 나왔을 때 구글이라든가 페북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다른 기업들 분위기가 완전 충격과 공포,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딥시크가 나오면서 똑같이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오픈 AI에서도 지금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충격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약간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나비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오픈 AI라든가 다른 업체들을 약간 레거시 산업화 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이번 딥시크가 오픈 AI라든가 이런 다른 기업들을 뭔가 레거시화 시켰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같은 거 마찬가지고 다 레거시 업체화 시켜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닉스하고 리눅스 생각도 나더라고요. 왜냐면 유닉스는 요즘 쓰는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리눅스가 다 평정을 해버렸잖아요. 왜냐면 리눅스는 무료고 오픈된 소스로 이렇게 퍼주는데, 유닉스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딥시크와 오픈 AI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유튜버들이 결국엔 딥시크가 나오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칩도 많이 사면서 점점 발전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버들 많이 하는데, 실상 기업에서 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챗GPT를 카피했다, 남이 잡아오는 물고기들을 자기가 낚시해가지고 이제 그림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픈 AI가 사용하고 있는 그 러 데이터 같은 경우, 리얼 데이터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열심히 만든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올리거나 페이스북에다 포스팅 올리거나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인간들이 열심히 고심을 해서 창작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도 결국에는 오픈 AI고 챗 GPT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오픈 AI가 딥시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 블로그라든가, 옛날에 블로그를 썼었는데 지금 안 쓰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 영상도 이런 것들도 무단 수집될 수 있겠죠. 근데
오픈 AI는 괜찮고 딥시크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일단 털리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털리고 여행 영상도 털리고 있고 다 털리고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정보는 중국에다 털리고 있을 거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아마 그 오픈 AI가 게티 이미지한테 그 소송 걸려가지고 돈도 물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조 단위로 물어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